경제를 보다 쉽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KRB 경제연구소의 붕입니다. 길고 더웠던 여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의미에서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이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내야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8월 14일 발간된 기획재정부 재정동향 8월호를 바탕으로 6월 말 누계 국가재정동향을 알아보고 국가부채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재정 동향을 매월 알아보는 것은 그만큼 국가재정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여러가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6월 말 누계 국가재정 동향 총 수입입니다. 6월 누계 총 수입은 296조 원이고 진도율은 48.3%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국세 수입 감소 10조 원, 기금 수입 증가 8조 7천억 원, 세외 수입 증가 1조 1천억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총 수입 3천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진도율은 3.3%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그럼 좀 더 상세한 수입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세 수입입니다. 국세 수입은 6월 누계 168조 6천억 원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조가 감소하였습니다. 진도율은 45.9%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포인트 감소한 것입니다. 소득세가 2천억 원이 증가하였고 부가가치세가 5조 6천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법인세가 16조 1천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수출과 내수가 회복되고 있다면서도 법인세 감소는 기업 실적이 저조해서라고 하고 부가가치세의 증가는 소비 증가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속는 사람들이 있으니 아무 말이나 주워 섬겨도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법인세는 감세의 혜택으로 감소한 것이고 부가가치세는 물가의 상승과 환급 감소에 의한 영향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관세는 수익 감소의 영향으로 2천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혹세무민하는 자들에게서 자신의 권리를 찾지 않는 자에게 권리는 찾아가지 않습니다. 다음은 세외 수입입니다. 세외 수입은 6월 누계 16조 5천억 원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조 1천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진도율은 58.4%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4%포인트 상승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재산 수입과 경상 이전 수입, 기타에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수입입니다. 5월에 이어 6월에도 국세 수익 감소를 벌충하기 위해 기금들을 쥐어짠 결과 기금 수입은 6월 누계 110조 9천억 원이 되었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조 7천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사회보장기여금 2조 2천억 원, 경상 이전 수입 2조 6천억 원, 융자 및 전대 차관 원금 3조 9천억 원 등입니다. 진도율은 51.2%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3%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총 지출입니다. 총 지출은 지출 증가로 371조 9천억 원이 되었고 진도율은 56.6%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조 3천억 원이 증가한 것이고 진도율은 0.9%포인트 감소한 것입니다. 일반 회계 7조 9천억 원 증가, 특별회계 8조 2천억 원 증가, 기금 4조 4천억 원 증가입니다. 국가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인다면 시민 삶의 질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예산을 전용하여 엉뚱한 곳에 쓰거나 자신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지 못하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공급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운영이 엉망으로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수입 296조 원, 총 지출 371조 9천억 원이고 통합재정수지는 76조 원이 적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조 5천억 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 27조 4천억 원을 제외한 관리재정 수지는 103조 4천억 원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조 4천억 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재정적자가 1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2014년, 2019년, 2023년 이후 네 번째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를 능가하는 세수 결손과 함께 재정 적자가 새로운 기록을 경신할 수도 있겠습니다. 채무와 부채는 일상에서도 많이 듣는 말이지만 막상 이 두 가지를 구분하라고 하면 시원하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채무와 부채의 기본 개념을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와 부채는 둘 다 우리말로는 빚이지만 둘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평상시에 음식 대접을 자주 받았다거나 선물을 자주 받았다거나 하면 사람인 이상 나도 밥을 사거나 술을 사거나 혹은 선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은 들지만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보답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마음을 어려운 말로 부채의식이라고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부채의식도 갖게 되는 것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사회를 살아가면서 법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어쨌든 이런 것이 바로 부채입니다. 채무는 부채와 달리 반드시 갚아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국가부채는 국가채무를 포함하고 반드시 갚지는 않아도 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같은 비확정 국가부채까지 포함한 개념이고 국가채무는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확정 국가부채를 말하는 것입니다. 채무와 부채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채무와 부채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니 국가부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부채는 D1부터 D4까지 크게 4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국가채무 D1은 IMF 기준이기도 한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확정 채무입니다. 국채, 국가가 빌린 돈, 지방정부가 빌린 돈,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게 빌린 돈 등 모두 국가채무입니다. 다음으로 일반정부 부채 D2는 국가채무 D1에 더해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일반정부 부채 D2는 IMF, OECD 등 국제 비교에 쓰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공공부문 부채 D3는 일반정부 부채 D2에 더해 한국전력, LH, 중앙공기업, 지방공기업 등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재무제표상 부채 D4는 공공부문 부채 D3에 공무원, 군인연금 등 비확정 부채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정부는 국가채무, 일반정부 부채, 공공부문 부채 이 세 가지 부채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며 각각 다른 활용 용도와 산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국가부채의 종류를 알아보았는데요. 그중 국가채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채무는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확정 채무인데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적자성 채무이고 또 하나는 금융성 채무입니다. 적자성 채무는 조세 등 시민이 부담하여 상환해야 하는 채무이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되는 채무입니다. 금융성 채무는 자산 매각, 융자금 회수 등으로 자체 상환이 가능한 채무로서 실질적으로 금융성 채무는 갚아야 할 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기에 시민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되지 않는 채무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가 진정으로 갚아야 할 시민의 부담이라는 말입니다. 모피아들은 물론이고 기레기들이 국가부채의 증가를 시민 협박용으로 쓰면서 국가부도가 날 것처럼 날조하는데 이에 속는 것은 스스로 개나 돼지라고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국가부채는 개인의 빚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가계는 벌어들인 소득 안에서 소비하고 소득보다 많은 지출을 하게 되면 빚이 되는 것이고 빚은 벌어서 갚아야 하는 것이 맞는 거겠죠. 그러나 국가부채는 국가가 써야 할 돈을 조달하는 하나의 방식일 뿐입니다. 중요한 점은 부채로 조달한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달한 국가부채를 적재적소에 쓰지 않고 헛된 곳에 쓰는 것입니다. 쓰여야 할 곳에 쓰이지 않음으로써 청년들의 절망이 발생하고 노인 빈곤율이 상승하고 자살률 세계 1위가 되고 사회 안전망이 붕괴하여 시민들이 희망을 잃게 되는 것,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국가의 뿌리가 되는 시민의 미래가 무너지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 채무는 적자성 채무가 갚아야 할 시민의 부담입니다. 지난 정부의 시작이 2017년이고 끝이 2022년이므로 2017년과 2022년의 채무액을 살펴보면 2017년 국가 채무액 660조 2천억 원, 그중 적자성 채무 374조 8천억 원, 금융성 채무 285조 4천억 원입니다. 2022년 국가 채무액 1067조 4천억 원,
그중 적자성 채무 676조 4천억 원, 금융성 채무 391조 3천억 원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적자성 채무액 증가는 연도 단순 계산으로 301조 6천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디테일하게 비교하자면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의 적자성 채무를 계산해야 하지만 해당 자료를 제가 직접 보지 못했기에 단순 계산한 것입니다. 실제로 5년간 증가한 적자성 채무는 238조입니다. 다음은 가짜뉴스로 퍼진 국가채무 400조 발생을 살펴보겠습니다. 400조의 계산은 어떻게 나왔는가? 지난 정부의 임기는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입니다. 따라서 2022년 4월 말 국가채무액에서 2017년 4월 말 국가채무액을 단순 계산하면 늘어난 국가채무액이 계산될 것입니다. 2022년 4월에 국가채무액이 1001조이고 2017년 4월에 국가채무액이 621조 3천억 원이므로 379조 7천억 원이 늘어난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 20조 3천억 원의 거짓을 보태서 400조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계산으로 비교를 해보면 박근혜 정부의 4년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액은 42조 6천억 원이고 문재인 정부의 5년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액은 75조 9,400억 원이며 윤석열 정부의 2년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액은 63조 9,5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있었으므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야 제대로 된 비교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3년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액은 31조 2,500억 원입니다. 더 이상의 비교는 제가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해보시면 됩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굳이 이것이 진실이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스스로 개나 돼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할 뿐입니다. 다음은 주요국의 팬데믹 기간 국가채무 증가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문제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재정을 너무 작게 썼다는 데 있습니다. 모피아들과 반대하는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당시 기재부와 홍남기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한국은 팬데믹 기간 247조 5천억 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캐나다가 증가폭이 가장 크고 영국, 스페인 순입니다. 이렇게 적은 돈을 쓰고도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잘 버텨낸 것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사실이니 부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만 국가가 빚을 지지 않으면 시민이 그 부담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재부가 반대한 재정 정책의 결과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을 떠넘기게 되었고 오늘날 GDP 대비 가계부채 34개국 중 1위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부채가 증가한 것이 마치 모두 부동산 투기를 위한 것이라고 몰아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신이 자영업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남의 사정을 함부로 왜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중에는 투기를 위해 대출을 받은 사람도 있겠으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또한 경쟁에서 도태되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그것이 자신의 차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자신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을지라도 그것은 아직 당신의 순번이 오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도 지능의 문제입니다. 현대사회의 대출은 미래의 수익, 신용을 담보로 여러분의 미래를 빼앗아 평생을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빚은 우리의 친구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는 좋지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알아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이 빚의 무서움을 어렴풋이 느낄 뿐 진정한 무서움을 모르고 삽니다. 빚을 만드는 일에 경각심을 가지고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선택해야만 할 것입니다. 통합재정수지는 2024년 결산이 아닌 6개월 만에 마이너스 76조 원, 관리재정수지는 2024년 결산이 아닌 6개월 만에 마이너스 103조 4천억 원입니다. 부자 감세, 법인세 감세 등을 통한 소수, 일부의 이득을 챙겨주고 나라 살림은 엉망으로 운영한 결과이며 앞으로 계속해서 기록을 경신할 것입니다. 감세로 재정이 부족하니 한국은행 일시 차입금, 즉 마이너스 통장에서 2023년 117조 6천억 원, 2024년에는 상반기에만 86조 6천억 원을 차입합니다. 이도 부족해서 우체국 보험 적립금 2,500억도 차입합니다. 이런 상황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요즘 수출이 호황이라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일부를 캡처한 것입니다. 수출 7천억 불이 코앞이다. 하반기 수출도 순풍, 7천억 달성 기대. 수출 한일전, 한국이 또 앞섰다. 세계 5위 올랐다.
7천억 달러 달성이면 역대 최고 수출액이고 세계 5위면 이 또한 역대 최고 기록인데 우리나라가 언제는 내수로 먹고 살았나. 내수가 침체라도 수출이 호황이라면 반가운 일일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 다음의 표는 한국, 일본, 이탈리아의 3개국 수출액 추이를 간단하게 작성한 표입니다. 일본의 수출액은 지속해서 감소하는 상황이며 2011년에는 8,226억 달러이던 수출액이 2021년 7,562억 달러, 2022년 7,467억 달러, 2023년에는 7,173억 달러까지 감소하였습니다. 한국의 수출은 2022년까지 성장하여 2022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6,836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2023년에는 6,326억 달러로 급감하였습니다. 2024년 4월까지 수출액을 비교하면 일본은 2,270억 달러이고 한국은 2,200억 달러입니다. 이 수치는 모두 반올림한 수치입니다. 일본과의 차이가 정말 근소한 차이로 보입니다.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던 2022년 4월의 기록은 2,312억 달러로 아직 2022년 수준까지 회복하지는 못하였기에 우리가 잘해서는 아니라도 일본이 부진한 기회를 틈타 일본을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탈리아가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2023년 한국을 추월하더니 2024년 4월까지 2211억 달러로 세계 5위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탈리아를 먼저 이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레기들의 기사만 보면 이미 한국의 수출액은 세계 5위가 되었는데 뭔가 이상하군요. 기레기들의 가짜뉴스와 가짜뉴스의 준하는 설레발 양산이 심각한 상황이고 이런 내용만 보고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다음의 표는 국가별 수출입 비교를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월부터 4월까지 합산한 수출액 비교표입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2년에 한국은 6위를 기록, 2023년에는 8위, 2024년에는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환상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의 수출에 있어서 우선 중요한 과제는 2022년 수준을 회복하는 일일 것입니다. 한국이 일본을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일본이 못해서 순위가 바뀐다면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닐 것입니다. 자영업자의 몰락을 이야기하니 언제부터 자영업자가 한국을 먹여 살렸냐고 하던데 참 한심한 생각입니다. 자영업자만 문제라서 자영업자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상황은 기업도 위기입니다. 2024년 상반기 전국 법인 파산 987건이고 이는 지난해 대비 36.3%가 증가한 것이며 계속해서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전체 법인 파산 사건의 70%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서울이 가장 많습니다. 법인 회생 신청 건수는 816건으로 지난해 대비 7.1%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기업을 회생하기보다는 차라리 문을 닫는 것이 더 이롭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죠. 그만큼 생태계가 망가졌다는 방증입니다. 민간 소비는 물론이고 기업 투자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수출 회복에도 설비 투자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13번째 금리를 동결하면서 내수 침체를 지적하고 정부 주도의 부동산 과열이 건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만 만시지탄, 지금까지 정부 눈치나 보면서 부역해놓고 버스 떠나고 손은 드는 격입니다. 성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회의 어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를 포함한 어른이 좀 더 어른답게 어른 구실을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자가 성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책임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 인터넷이라고 막말과 공격과 욕설을 하는 그런 선택들도 모두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것이겠죠. 그런 선택이 자신의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선택의 결과에도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사회 문제도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자들도 입과 손가락은 살아서 마구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을 생산하고 유포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는 결국 사회 구성원인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사회를 한탄만 하지 마시고 나 하나만이라도 라는 생각으로 사회를 건전하게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회, 사람 사는 세상은 누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누군가 대신 바꿔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삶은 영화처럼 어디에선가 누군가 나타나서 자신을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생각하는 대로 살아서 사람이 되거나 또는 사는 대로 생각해서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어른이 더 어른다운, 청년이 꿈을 잃지 않는, 일하다가 놀다가 목숨을 잃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사회 구성원,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말 룩의 국가재정 동향과 국가부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시청해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셔서 영상을 많은 분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KRB 경제연구소의 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